자, 오늘 제7강 그리스 철학의 발원지 소크라테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유명한 분이죠. 어떤 분은 그 소크라테스가 그 서양 철학의 시작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소크라테스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벌써 제7강을 지금 들어가면서 소크라테스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빼고도 우리가 지금 고대 철학 포함해서 소피스트까지 해서 총 5강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은 뭐 흔히 그 4대 성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4대 성인, 인류 역사에서 4대 성인 해가지고 꼽는 사람 중에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들어가시죠. 예수님.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종교적 평등을 위해서 또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죠. 이제 부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동양의 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의 4대 성인이고, 이 시기가 비슷합니다. 한 부처 기원전 6세기까지 보니까 대략 한 600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4대 성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그 지금 현재의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4대 성인에 해당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어떤 사조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간의 지금 현재 인류 문화의 어떤 사상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4명을 이제 꼽아서 이렇게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크라테스 봅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그리스 철학의 발원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뭐였죠? 지금까지는 고대 철학이라 그랬고, 우리 힐시베르거 서양 철학사를 보면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으로 구별이 됩니다. 소피스트까지. 그러니까 소피스트도 사실은 그리스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이라고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소피스트들은 이게 이 이오니아 지역에서, 엘레아 지역에서 초빙받아가지고 건너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토종 아테네 출신입니다. 아테네가 고향이고, 평생 동안 전쟁할 때 빼고는 아테네에서만 계속 주구장창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어떤 그 서양 철학사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의 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방 캐치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 470년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469년경 대략적으로 고경에 출생을 했다. 아테네 태생이고, 아버지 이름이 이제 소프로니코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아버지 이름입니다. 직업은 석공이고요. 석공 알죠? 석공. 돌 쪼개가지고 이제 조각상 만들거나 기둥 만들거나 했던 것들. 그죠? 우리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뭐 신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석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석공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주 부유한 집안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그 가난한 집안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중산층 정도 되는 어떤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파이라네테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어머니 이름인데, 어머니 직업이 특이합니다. 산파입니다. 산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아기 낳으면 아기 받아주는 사람. 요즘은 산부인과 가면은 산부인과 우리 간호사님들과 의사님들이 이렇게 받아주시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산파가 있죠. 오늘날에도 산파가 있긴 있습니다. 산파가
뭐라 그러죠? 그 의사 간호사가 아닌데 이렇게 아기 받아주시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거기가 비싸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머니였다. 산파였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산파로부터 배워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어머니의 산파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만들죠. 그게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산파술입니다. 소크라테스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입니다. 이게 처. 이게 처. 크산티페는 사실은 그냥 이제 그 철학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 번외편이 되는 이야기에서는 항상 악초로 등장합니다. 악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이제 그런 소크라테스 기록물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이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을 다 까고 다니는 최고의 변론술가였습니다. 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피스트들은 뭐라 했죠? 돈을 받는다 그랬죠? 돈을 받고 과외를 해주거나 대신 변론을 해주거나 변호사란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뭐 하냐면 돈을 안 받고 뭐냐면 술을 얻어먹었다 그럽니다. 술을 엄청 잘 먹었다. 애주가라고 실제로 많은 실제 소크라테스 기록물에 애주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잔치가 열리면 그걸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같이 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포지움이 열리면은 가장 늦게까지 술을 먹고도 맨정신으로 끝까지 토론에 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처가 크산티페가 크산티페는 아마도 추정컨대 자기 장인어른의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떤 석공 인부들을 거느리고 어떤 그런 사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게의 어떤 운영은 이 아내가 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힘든 일입니까? 이 석공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사람을 써서 했겠지만은 이 여자 몸으로서 이 석공 사업을 이어받았다라고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남편이냐고 유명하긴 유명해요. 하여튼 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유명해. 남편이 아테네 최고의 변론술가예요. 그런데 문제 뭐냐,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은 그렇게 돈 잘 벌어오는데. 그러니까는 크산티페가 이 바가지를 안 긁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또 제자들을 이끌고 술을 얻어먹고 집으로 딱 도착했는데 이제 크산티페가 바가지를 긁는 거죠. 야, 양반아, 돈도 안 벌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갖고 소크라테스가 그 잔소리를 듣고 있으냐 옆에서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맥락에서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록에 보면 청년들이요, 결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좋은 처를 만나면은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악처를 만나면은 나처럼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이 재치 있고 위트 있는 그런 변론술가로서의 면목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악처로 악명이 높은 부인이고 또 굉장히 추녀로 악명이 높긴 하지만은, 자, 여기 소크라테스 동상을 보면은 소크라테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뭐 그림이라든지 오래된 어떤 그림이나 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도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다 이런 얼굴이에요. 얼굴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기록에 굉장한 추남이었다라고 합니다. 추남. 얼굴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이 당시 그리스는 이 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의 여신 누구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그러죠, 로마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미의 여신이 있을 정도로 이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으로부터 내려지는 어떤 축복이고, 따라서 추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벌써부터 이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간, 뭐 이렇게 치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니까, 그죠? 차별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인식이 그렇게 신화적인 인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의견을 내도 얼굴이 못생기면 그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테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별로로 짝 먹고 다닌 거예요. 예. 얼굴이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었는데도 얼굴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못생기게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놨죠, 그죠? 유명한 소크라테스 동상인데도 그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추남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추남하고 그래도 결혼도 해주고, 그죠? 크산티페가 물론 크산티페도 추녀로서 이름이 나 있긴 합니다. 예. 추녀로서 이름이 나 있긴 해요. 그리고 한 번도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악처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추남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명장이라고 써놨는데 술을 엄청 잘 마셨다 그러죠. 그죠? 심포지움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술을 많이 먹고도 맨정신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몸도 굉장히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 총 3번의 큰 전쟁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참전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마지막까지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그 하나의 부대를 지휘했고, 그 다음에 어떤 후퇴 명령 같은 것도 이 소크라테스가 지휘하고 있는 그 분단에 있는 병사들은 거의 희생하지 않고 후퇴를 잘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전쟁에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싸움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명장으로 이름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직업은 추남, 명장, 철학자, 그리고 이제 가로치고 이제 석공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면은 우리가 왜 그리스 철학의 어떤 발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소피스트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오니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사상들의 가지가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여기서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소크라테스 학파라고 불리는 이 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부 다 이 학파들의, 이게 이제 전부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세운 학파들인데, 메가라 학파는 이제 메가라라고 하는 제자가 세운 학파고, 뭐 다 이제 그 학파를 세운 이름난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파들이 실제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을 하고 명맥을 유지합니다. 네. 뭐 키니코스 학파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학파죠, 그죠? 여기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이 네가 뭘 원하냐라고 물어봤던 사람이죠, 그죠? 이런 학파들. 그러니까 이 많은 학파들의 어떤 시발점, 발원지가 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단하고, 그리고 이 학파가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학파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 사고의 가장 밑바닥을 언급하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학파들이 생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논의를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국소적인 입장에서, 국지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했었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다양한 학파가 생기기 어렵고, 그를 통해서 어떤 철학의 사조가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뭘 찾아나가는 거냐면, 우리 고대 철학 때 뭐였냐면은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면서 가장 근원의 아페이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존재를 찾는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에 로고스를 찾는 뭐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거 얘기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철학의 어떤 근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이후에 어떤 그 존재의 근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다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존재나 로고스 개념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더 세분화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종합해낼 수 있는가로 어떤 존재의 근원을 찾아나가는 사조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 그리스 철학에 이제 존재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간 존재론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구조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의 양상만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구조의 어떤 디테일한 사례들이라든 디테일한 어떤 그 맥락들을 소크라테스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큰 존재론의 인간 근본의 구조를 소크라테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종합할 거냐, 어떻게 세분화할 거냐에 따라서 수많은 학파들이 갈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소크라테스 학파이지만은 학파마다 다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메가라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족을 추구하면서 궤변론법을 펼칩니다. 소크라테스의 보다 3파술로부터 시작되는 궤변론법.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3파술이 궤변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글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스토아 학파로 이루어집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거 로마의 사상이죠. 로마의 정치 사상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세네카 이런 것들. 그게 스토아 학파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벌써 발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레트리스 학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리스파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리스 내부에 생기는 영지주의.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소크라테스가 알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독교 영지주의도 이 학파의 어떤 학문적인 토대가 영향이 돼가지고 글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궤변론법도 그렇고 영지주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가 직접 그런 걸 언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학파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코스 학파, 키니코스 학파. 뭐 이걸 키니코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키니코스라고 하는 체육관 이름인데 체육관에서 이제 이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제자가 강의해가지고 이제 그런 학파 이름이 붙은 거죠. 뭐 디오게네스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키레네 학파 유명한 거죠. 이거는 감각주의라 그래가지고 흔히 우리가 쾌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쾌락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고 그 우리가 나중에 헬레니즘 할 때 살펴볼 건데 감각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다다른 거예요. 감각이 다다. 그래서 키레네 학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최고로 머리가 좋고 최고로 똑똑했던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29살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열렬히 스승을 쫓아다녔던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고 알키비데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게 아주 돈이 많고 정치인이고 근데 소크라테스의 아주 애제자입니다. 애제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 이 많은 소크라테스의 학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들의 사상이 통일을 이루지 않거든요.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벌써 감각주의랑 스토아 학파, 자조 다르죠. 그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시니코스 학파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학파마다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플라톤하고 얘네하고 완전히 다르죠. 플라톤이 다까거든요.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고 소크라테스로부터 분파되어 있는 학파들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그만큼 가장 근원에 있는 구조를 밝히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학파가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료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저작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지은 저작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쓰신 책이 있나요? 우리 2단 영지주의 문서에서는 뭐 예수복음서라고 있긴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썼던 글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는 영지주의 문서니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저작이 없습니다.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도 저작이 없죠. 공자도 저작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기록은 그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언행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플라토의 저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이 크세노폰도 굉장히 그 유명한 제자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느냐고 소크라테스 스승의 죽음을 보지 못한 제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크세노폰의 저자 이 뭐 회상, 그 다음에 뭐 향연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은 소크라테스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뭐냐면 그리스의 극작가예요. 극작가. 아주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발견되는 희극의 가장 오래된 희극이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으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등장인물로. 근데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를 조금 그 적대적인 인물로 자기 희극에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사람 어차피 극작가니까 그렇게 써먹는 건데, 어쨌든 요런 그 제자들의 저작에서만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남긴 책이나 저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대 철학할 때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직접 남긴 뭐 자연에 관하여라든지 이런 저작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저작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써놓은 책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언행이 실제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꾸며서 더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 소크라테스 사료의 문제가 꼭 등장하거든요. 소크라테스 공부하면.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이게 플라톤 때문입니다. 플라톤 때문에. 자, 왜 그러냐? 플라톤이 방대한 양의 저작을 남깁니다. 플라톤 저작이 굉장히 많아요. 뭐 후반전에는 뭐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름마다 다 있어요. 뭐 메논, 무슨 그 뭡니까? 플라톤의 향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포지움, 그 다음에 뭐 프라타고라스, 뭐 다양한 인물들을 제목으로 한 저작들도 있고, 플라톤 저작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플라톤 저작 전체가 한국어로 다 번역이 안 됐을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가 다 번역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저작이 많아요. 플라톤 저작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플라톤이 자기 저작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이 사람은 아카데미아를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하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요즘 많이 하는 거. 요즘 어떤 교육할 내용이 있으면은, 요즘에는 무슨 교육 학교에서 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지금 민방위 하니까 민방위 교육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영상 드라마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가상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 등장인물들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그죠? 플라톤이 원조입니다. 플라톤이 자기 저작을 다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뭐냐? 이 희극의 형태로, 대화체 형태로. 네.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누구랑 대화합니까? 뭐 어떤 등장인물이랑 막 대화를 하고. 근데 그게 꼭 역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살아생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참 선대 사람하고 만나갖고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을 위한 드라마의 극본으로 자기 저작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 주인공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플라톤이 자기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육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주인공 이름을 넣어가지고서는 소크라테스가 마치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교육적인 목적으로 드라마 극을 쓴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사료 문제가 항상 소크라테스 이야기할 때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라톤 저작 중에 이걸 사료 비평을 해요. 사료 비평을 해가지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저작 연대라든지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는 뭐 어떤 문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봐가지고 사본 발견 뭐 이런 것들 봐가지고 그래서 그 비평을 통해서 플라톤 저작 중에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것 플라톤이 자기의 철학을 완성하기 전에 초창기 플라톤이 젊었을 때 초기 저작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플라톤의 사상이 덜 들어갔을 것이다. 자기 스승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테니까 초기에는 비교적. 근데 후대로 가면서 점점 이제 자기 생각이 진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플라톤 저작에서도 초기 저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그냥 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플라톤 후기로 갈수록 소크라테스가 더 디테일한 사례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어떤 플라톤의 교육적 목적의 어떤 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려서 쓰여 있긴 하지만 특히 국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대작인데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은 안 등장해요. 하여튼 플라톤 책에는 다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 다 해요. 여기 국가론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플라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초기 저작을 중심으로 해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다른 저작들에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적인 색깔과 이걸 매치를 시켜가지고 공통되는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비교적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학자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사료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가 마주했던 문제, 현실을 좀 봐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어떤 사상을 이어가게 되었는가. 우리 고대 철학 때는 어떤 문제였죠? 세상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아르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었죠. 그렇죠?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짜를 찾아나가는 어떤 것이 이제 고대 철학자들의 현실, 이게 철학의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새롭게 철학에 등장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자, 이게 누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 뭐 하고 있습니까? 아고라 광장에서 연설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 소송에서 변호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연설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선거 유세를 하는 걸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소피스트입니다. 근데 소피스트는 뭐 했다 그랬어요? 말을 아주 잘했다 그랬죠. 그래서 궤변론 상대주의라고 했습니다. 궤변 상대주의.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궤변을 통해서 상대주의를 피력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끌어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예요? 헛가닥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피스트는 항상 누구 편입니까? 돈 주는 사람. 왜? 고용된 거니까. 네, 돈. 고용된 인물들이거든요, 소피스트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상대주의적인 궤변을 통해서 누구를? 유력자를. 자기를 지원해주는 유력자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그리스의 소피스트가 판을 치는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 진실이 있나요? 진실?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소피스트한테. 상대주의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승리가 중요한 거죠. 승리가 중요한 거고 정의랑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시작이 거기에요. 이게 상대주의를 통해서 이 민중들이 완전히 선동을 당하고
이게 돈 많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가려버리고 상대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의 있는 것처럼 승리를 얻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선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이 소피스트 앞에서는 맥을 못 추네요. 상대주의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궤변론인데. 그죠?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과연 진짜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없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민주정, 이때 당시 민주정이잖아요. 민주정. 그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민주정이 정의로울 수는 없는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민주정이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뭐 맨 소피스트 같은 놈들만 다 헤쳐먹고 이거 정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의 정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출발했던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주의를 논박해야 해요. 야, 진짜 우리가 정말 진리 알 수 없어? 아니, 가만 보니까 내가 소크라테스가 보는 거야. 야, 내가 볼 때 분명히 얘가 잘한 거고 얘가 잘못, 이놈이 지금 잘못 거짓말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놈이 궤변을 펼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정말 그런가? 정말 상대주의가 맞는가? 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소크라테스가 이걸 해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민주정에 있는 다수, 민중을 이 소피스트들의 궤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게 계몽입니다. 계몽. 민중을 어떻게 계몽시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론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 존재론. 이따가 볼 겁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마주했던 문제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논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다수의 민중들이 이 궤변론에 선동나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소크라테스의 어떤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주의 논박입니다. 사실 이 상대주의는 이 논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소피스트 했지만은 소피스트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야, 이게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지금 현실을 봐봐. 그게 정말 맞아? 아니지, 이게 진짜지. 라고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야,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소피스트가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프라타고라스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 프라타고라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소크라테스한테. 아, 그래? 그건 네 생각이야. 그래, 너한텐 그게 진리야. 나한텐 이게 진리야. 다 상대적인 거야, 진리는. 소크라테스,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 그건 너의 생각에는 그렇게 맞겠지. 나의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그 다음 고르기아스. 인간은 진리 알 수 없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야, 진리 알 수 없다고 이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고르기아스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 말은 나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게임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논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럼 어떻게 논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상대주의를 논박하는 게 여기서 삼파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파술. 자, 보십시오. 이 삼파는 자기가 애를 낳는 게 아니죠. 삼파가 힘을 줍니까? 애기 낳을 때? 삼파는 힘을 안 줘요. 그죠? 힘은 누가 줍니까? 산모가 주죠. 애기를 낳는 사람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삼파는 뭐 합니까? 골반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서는 힘을 줘야 될 때 그 주기가 있답니다. 그 주기에 정확히 그 주기를 보고서는 지금 힘 주세요 라고 말해갖고 힘을 주면은 그때 애기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그게 삼파의 역할입니다. 애기를 받는 삼파의 역할. 그죠? 그래서 또 의학적인 처치를 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했겠죠. 고대 민간요법으로. 근데 그것처럼 이 상대주의자들한테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진리를 이야기를 해서 이 상대주의를 논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삼파처럼 이 상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을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네라고 하는 것을 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입니다. 삼파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서 얘네를 깨우치기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건 네 생각일 테니까 라고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그냥 계속 소크라테스는 질문만 해요. 자기가 뭔가 주장을 안 해요. 아 그래? 계속 질문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면은 상대주의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야 계속 말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 같다 야. 나는 내가 틀린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그걸 나을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뱉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 입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게 삼파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무지에 대한 자각을 일깨운다 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말로 무지. 누가 무지한 거예요? 사실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쥐뻘 알지도 못하는 게 개변론 가지고 상대주의를 하고 떠들고 앉아있는. 니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우쳐줄게. 어떻게? 내가 뭔가 주장해서는 불가능하니까 니네가 스스로 그걸 자각할 수 있도록 자각이죠. 자각.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깨우쳐줄게. 어떻게? 삼파술이라는 논박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는 건지 봅시다. 삼파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르기아스가 등장합니다. 고르기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진리는 알 수 없으며 진리는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없으며 존재도 없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할 수도 없다. 전해질 수도 없다. 이게 고르기아스의 말이었습니다. 그죠? 진리는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소크라테스가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질문 하나로 그냥 보내버려요. 고르기아스를. 그 질문이 뭐예요? 그래 고르기아스 너는 그러면 네 말은 진리야? 너의 이 말은 진리야?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고르기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돼버려요. 고르기아스의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자 뭡니까? 고르기아스가 야 진리는 없다! 라고 떠들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질문 한 방을 딱 던져준 거예요. 그 말이 진리야? 그러니까 고르기아스가 내가 내 말이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 진리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리 자기가 말했죠 지금. 그죠?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죠? 자기는 알았고 있고 그걸 말까지 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가 있다. 내 말은 진리야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말의 모순이 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가 그러면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닌 게 되어버리죠. 그럼 고르기아스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그럽니다. 고르기아스 그럼 너는 무슨 말을 한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르기아스가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크게 잘못을 범했나 보다. 내가 모르는 것 같구나. 이 무지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삼파술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삼파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이게 삼파술이 뭔지 우리가 캐치가 안 돼요. 그죠? 캐치가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 삼파술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캐치가 안 되니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캐치하면 금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보는 생각은 이겁니다. 생각은 뭐냐?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그죠? 어떤 거든 뭐 눈앞에 있는 것을 무엇인지 사리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시각, 인지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 능력이 행하는 모든 판단들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를 보는 관점. 이건 그냥 인식입니다. 인식. 주관적인 인식. 주관의 인식. 그렇죠. 그죠?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 내가 보는 방향. 나의 관점. 그것과 그 감각적인 관점과 플러스 보편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한테서. 에이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찾았던 로고스 개념, 이 에이도스 개념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나의 관점을 통해서 들어온 이 감각 정보를 보편 형상을 통해서 내가 파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파악하는 어떤 형상입니다. 파악하는 형상.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나쁘다. 그 다음에 뭐 악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덕, 좋음, 악함. 또 뭐 있습니까?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라고 하죠. 미. 아름다움. 또 뭐 있습니까? 뭐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편 형상 하면은 뭡니까? 뭐 빨간색 이런 것도 보편 형상이 있죠. 빨간색. 그죠? 그 다음에 모양 같은 거, 기하학적 모양도 다 보편 형상이죠. 뭐 원, 삼각형, 뭐 정사각형 뭐 이런 거 다 보편 형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자가 아니고 어떤 경험으로 들어오는 개별자들의 공통된 어떤 보편적인 형상을 보편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주관 인식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 정보와 이것 사이의 공통점, 이것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서 야, 그거는 지금 이 주관 인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좋은 거다. 이것이 악한 거다. 이것은 빨간색이다. 이것은 원이다. 이것은 뭐 정사각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 존재론입니다. 인간 의식의 존재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이게 여기서 존재론이 아니고 이건 인식론입니다. 인식론하고 존재론하고 굉장히 현대에는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론. 그래서 인식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 아시겠죠, 그죠? 네. 인간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이 주관 인식, 내가 들어오는 감각 정보, 내 주관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형상, 보편 형상, 이 둘 사이의 매치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네. 이 보편 형상 없이 그냥 이 관점만 있는 것은 그건 판단이 아니죠. 그죠? 그건 그냥 인식이죠. 주관 관점 하나의 감각 정보. 그죠? 네. 그것은 그냥 어떤 그냥 데이터에 불과하죠.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그렇게 보지 않죠. 다 판단합니다. 이거는 무슨 모양. 내가 무슨 도구가 필요하면 어떤 모양이 필요하겠는데 계속 어떤 보편 형상과 나의 감각 정보 사이의 매치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람을 볼 때도 저놈이 나쁜 놈인가 선한 놈인가 혹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놈인가 혹은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저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놈이고 뭐 다양한 판단을 합니다. 그죠? 이거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인간이 의식 속에서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보는 관점 플러스 보편 형상을 통해서 이 대상을 사리 분별하고 있구나. 그게 인간의 어떤 인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제가 두 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예. 자, 이거 뭡니까? 이 A라고 하는 물체의 모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판단한다고 해봅시다. 예로. 그럼 이거 뭡니까? 제가 3D로 갖고 왔어요. 원기둥이죠, 원기둥.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그죠? 실제, 원기둥. 근데 이거를, 관점은 뭐예요? 이걸 아래쪽에서 봤다는 거죠. 아래쪽에서 봤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질 못했어요, 내가. 이걸. 이 실제 모양 그대로 못 보고,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봤다고 할까요? 위쪽에서? 뭐 위쪽에서나 아래쪽에서나 하여튼. 한쪽 측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걸. 이 원기둥인지 모르고. 이게 관점이죠. 그죠? 실제를 보는 어떤 관점이 내 안에 감각정보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편 형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과 매치되는 게 뭡니까? 원입니다. 원. 그래서 판단을 내리죠. 이 A는 원 모양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관점 플러스 보편 형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관점이 바뀝니다. 아래쪽에서 보지 않고 만약에 옆쪽에서 봤다. 이렇게 완전히 옆쪽에서 봤다.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원기둥이?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판단 A는 직사각형이다. 그때는 이 보편 형상이 직사각형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상대주의 논박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관점이 바뀌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자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아니지. 실제가 있잖아. 실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 실제 전체를 봤다면 그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A는 원기둥이다. 바르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소피스트들은 이 결론 자체, 자기네들이 이제 승리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특정한 관점으로 낸 어떤 판단이 뭐로 치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말이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송에서 이기고 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상대주의예요. 소크라테스가 그걸 간파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네들의 판단이 진리, 즉 이것이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은 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보편 형상과 관점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근데 이 판단을 거꾸로 보편 형상으로 치환해 버리면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순환 논증에 오르라고 그러죠. 순환 논증에 오르.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죠? 아까 고르게아스도 마찬가지죠. 자, 진리는 없다. 이따가 나오는 거?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소피스트들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실제 사건이죠. 실제 사건. 실제 사건은 이 B라고 하는 인물이 A라고 하는 인물을 뭔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어떤 보도자인데 뭐만 찍고 있습니까, 지금? 요 장면만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발로 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요 장면만 캐치를 딱 해가지고. 그죠? 자, 보십시오. 실제 사건이 있죠, 그죠? 그리고 편파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 플러스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내는 보편 형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두 개가 일치하죠. 나의 관점. 요 화면만 봤을 때는 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죠.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옳은 판단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판단이죠. 그죠? 왜? 관점. 이 관점이 편파적이었으니까. 그죠? 실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관점이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논박하는 어떤 힌트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삼파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상대주의자들은 이 실제를 보는 관점 자체를 그냥 이것이 만약에 전체 실제라고 치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 판단 자체를 보편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실제도 이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다르냐? 이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판단과 다른 거죠, 사실은. 자, 예를 들어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피스트가 하나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편 형상이죠. 그죠? 소피스트가 맨날 내가 진짜 정의야, 내가 말하는 게 정의야 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소피스트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정의를 잘 아시고 잘 안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정의는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정의다.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정의다. 라고 소피스트가 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친구한테 이 칼을 빌렸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네, 제가 어느 날 친구한테 칼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갚아줘야 되겠죠. 정의롭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갚아주러 딱 갔더니 그 친구가 글쎄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칼을 돌려주면 그 친구가 잘못하면 자기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옆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칼을 돌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정의로운 것일까요? 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자, 소피스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려준다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의로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그때 이제 그 소피스트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소피스트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아버지 된 소피스트가 등장했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너는 처음에 칼을 빌릴 때 네가 친구한테 빌린 건 칼이 아니라 이로움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로움. 그런데 네가 다시 돌려주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그건 해로움을 돌려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 친구가 술에 깨면 그때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로움으로 갚는 거지, 그지? 어떻습니까? 말 되죠? 말 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 누군가에게 해로움을 당하게 되면 해로움으로 갚아줘야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소피스트가 그래, 너 똑똑하다. 말 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로움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느 날 제가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이웃한테. 그러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어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소피스트가 말문이 막히죠. 그죠? 왜 해로움을 해로움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도둑질을 당했으면 그걸 뭘로 갚아야 돼요? 도둑질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롭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도둑질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장난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뭘 간파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피스트가 처음에 정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준다 라고 하는 황금률은 진짜 정의라고 하는 그 보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어떤 사례, 좋은 사례가 있겠죠. 그 사례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의다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것이 보편 형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보편 형상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어떤 사례를 정의로운 사례라고 판단을 내린 것을 역으로 보편 형상으로 치환하고 있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법 3파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3파수는 그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보편 형상, 뭐 정의를 이야기하든 덕을 이야기하든 미를 이야기하든 좋음을 이야기하든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든 뭐든지 그 보편 형상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례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례, 어떤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어떤 사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이 보편 형상이 수식어로 붙는 거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악한 것, 나쁜 것, 정의로운 것, 덕스러운 것, 이 최종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항상 이 보편 형상이 드러나지, 보편 형상 그 자체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죠, 그건. 왜? 보편 형상은 항상 사례를 통해서만 드러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이게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거.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항상 보는 관점 플러스 보편 형상을 통해서 판단을 내린다. 근데 소피스트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을 보편 형상으로 치부해버린다. 거기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서 너의 그 판단이 보편 형상과는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하나의 사례이죠. 정의로운 사례. 그러면 이게 정의로운 사례이지 보편 형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하지만은 이 사례의 구조에 부합하지만은 정의롭지 않은 다른 사례들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계속. 야, 그게 정의라고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요? 그럼 이거는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정의 내린 그것의 구조는 부합하지만은 그 보편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럼 이건요? 계속 질문하면 산파가 지금 힘 주세요 하는 것처럼 질문하면 그러면 소피스트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네. 요렇게 뵙게 되죠. 내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었구나라는 깨닫게 되죠. 그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환론 중에 오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피스트가 항상. 근데 여러분 이게 순환론 중에 오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논리학 세미나를 할 때 논리학 세미나 했는데 제가 MDB에서 근데 논리학에서도 이 논리학에서 오류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거기 중에 이제 형식적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가 있습니다. 비형식 오류. 비형식적 오류 중에서 가장 간파하기 어려운 오류가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A가 있으면은 쭉쭉쭉 논의를 진행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결론이 A예요. 전제와 결론이 같은 게 순환 논증의 오류입니다. 이 결론 A를 어떻게 얻었어요? 이 결론 A를 전제했기 때문에 결론 A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소피스트가 황금률이 진리야, 정의야 라고 대답했죠. 근데 그러한 결론은 어떻게 내린 거예요? 먼저 그 이전에 황금률이 정의라고 판단하는 보편 형상이 전제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제를 통해서 황금률이 진리야. 왜 황금률이 진리야? 황금률이 정의야. 왜 황금률이 정의야?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황금률이 정의야. 왜 황금률이 정의야? 그러면 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해?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황금률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기 때문이야. 황금률이 왜 정의야?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반복의 반복. 전제와 결론이 똑같아 버려요. 소크라테스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여기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면 모든 보편 형상에 대한 논의는 다 순환 논증의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왜? 보편 형상은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의 그 자체를 정의해 봅시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사랑은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모릅니까? 그럼 사랑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 사랑은 있죠. 그 사랑을 정의해보라니까. 사랑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더 쉽게 말할 거야. 기하학에서 원이죠. 원의 정의가 뭐죠? 원의 정의. definition.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게 원이잖아요. 우리가 원을 정의했습니다. 그죠? 그럼 원을 그려봐. 한번 원을 그려봐. 원을 어떻게 그려요? 그죠? 형이상학적인 보편 형상으로서의 원 자체는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정교하게 그려도 이 점에는 면적이 없어야 되는데 정의상.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는 모든 원은 면적이 있죠. 그 다음에 각이 있겠죠. 각이 져 있겠죠. 이 원은 각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이 원 그 자체는 항상 어떤 드러나 있는 형상 관점 우리에게 관찰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은 원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죠? 원 그 자체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에만 있는 거죠. 그죠? 뭐 사랑, 정의, 덕, 좋음, 아름다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정신 안에 보편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보편현상 자체를 정의할 수는 없고 그 보편현상 자체가 경험되어질 수도 없고 그 보편현상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항상 그러나 그 보편현상은 뭘 통해서만 드러나요? 항상 어떤 사례를 통해서만, 주관적인 사례를 통해서만 판단으로 드러날 뿐이죠. 그냥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파술이 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환론 중에 오류를 간파시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례를 통해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은연중에 그건 자기만 알고 있어. 그리고 겉으로는 뭐예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내린 그 판단에 예외되지만 이것이 아닌 이것의 예외인 상황들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지에 대한 자각을 이룰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여기 제가 써놨네요, 이것도 사례인데. 자, 덕이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소피스트가 여러 가지 대답하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랫대라고 하는 것은 덕하면은 그냥 좋음, 어떤 덕하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보편 형상이죠. 이것도 하나의. 그건 좋은 정치다. 좋은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것이 덕이다. 통치 기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용감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지혜로운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현명함이다. 그다음 뭐 헌신이다. 봉사다. 이 덕 아랫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이거 다 덕이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다 덕이에요. 근데 이것이 덕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을 덕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덕에 관한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보기에 지나지 않고 덕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상 때문에 이것들이 덕으로 여겨진다. 그 보편 형상이죠. 덕이라고 하는 보편 형상의 공통점이 이 모든 것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피스트가 들은 예 중에. 그죠? 여기에 다. 이것이 다 덕에 포함돼요. 그죠? 덕에 포함돼요. 다 덕 아닙니까? 아, 헌신한다. 덕이죠. 그것도 아랫대입니다. 좋은 정치. 그 덕이죠. 아랫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덕 그 자체다. 보편 형상이다. 소피스트들이 계속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통된 것들이 덕인 거지. 이건 다 덕의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덕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 그 자체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아, 여기 고르기아스 이제 나왔네요. 고르기아스의 말, 진리는 없으며 있어도 알 수 없으며 알아도 말할 수 없다. 고르기아스의 말입니다. 그것은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고르기아스의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근데 고르기아스의 말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진리는 없으며 자기의 말이 틀려야 돼요. 그게 자기 모순이죠. 그죠? 이건 순환론 중에 오류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가당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예요. 자가당착의 오류. 전제가 결론을 거부하는 것. 이게 자가당착의 오류입니다. 이것도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예요. 근데 이런 오류가 왜 발생한 겁니까? 고르기아스가? 자기의 판단이었죠.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편 형상으로 치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고르기아스가. 이게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 논박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주의를 논박했습니다. 그죠? 자, 소크라테스가 상대주의 논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정이죠. 민주정. 네. 민주정.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알았어요. 이 개념을 알았어요. 그러면 민주정이면 자기만 혼자 알면은 그러면 소피스트들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행사가 안 돼요. 소피스트가 너 혼자 그래 그렇게 알고 짓거려 봐라. 어차피 다수의 민중을 선동하고 이 궤변을 펼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니까. 그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민중을 계몽해야 되겠죠. 민중 계몽.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민중을 계몽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 논증의 오류를 통해서 이 보편 형상을 소피스트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논박하는 거였어요. 그건 논박이죠. 논박. 그죠? 그러면 이 민중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선동당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은 논박시키는 것으로서는 소피스트를 논박시키는 것에 불과하는 거고, 이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실제를 발견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 자, 무슨 말이냐? 아까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논박할 때는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도 보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논박을 한 것이고, 그럼 민중한테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이게 소피스트겠죠. 여기서 소피스트. 그죠? 민중한테는 야, 소피스트의 관점은 이거는 조금밖에 모르는 거야. 진짜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전체에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민중에게 전체로 보도를 할 수만 있다면, 소크라테스가, 그죠? 그래서 이걸 따로 TV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럼 민중들이 여기에 선동 안 당하죠. 야, 이거보다 이게 더 그림이 더 크고 더 진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겠죠, 그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피스트가 야, 아래쪽에서 봐봐, 분명히 동그란색이라니까. 근데 쟤는 분명히 옆에서 볼 땐 사각형이지. 이게 진리는 다른 거야. 소크라테스가 야, 이거 전체를 봐야지. 원기둥이잖아. 민중한테 이 전체를 보여주면 되죠. 실제를 보여주면 돼. 실제. 그래서 이 실제를 알기만 하면 사실은 이게 원 모양이다, 네모 모양이다 라고 선동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야. 그 자동. 그죠? 아까 소피스트들이 무지한 것을 자각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민중도 실제 진리를 알기만 하면은 이거 누가 속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아니, 원기둥을 전체를 소크라테스가 보여주면 얘 진짜를 알아. 실제를 알아라. 그러면 판단은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니는 소피스트한테 선동 안 당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실제 전체 이 사건을 보면은 그럼 선동 당할 리가 없죠.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계몽 운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지주의. 주지주의라고 하면 뭐냐면 알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짜 실제를 알면 그러면 자동으로 판단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주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근세에는 뭐 지행합일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하거든요. 지행합일. 그래서 알지자 행할자, 알면 무조건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거는 그 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행위. 근데 여기서 주지주의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보는 거는, 여기서 의는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그 액션,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플러스 인간의 어떤 모든 판단하는 이 사고체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서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은 그에 뒤따르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주의는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행합일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주지주의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아는 것이 올바른 판단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의 이 주지주의의 의미예요. 이거 실제를 판단하는 거. 이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에 대한 설명들을, 책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소크라테스가 이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뭐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최초의 뭐 그 계몽주의 교육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 실제. 알아야. 실제가 뭔지 알아요. 소피스트가 이야기해주는 그 편협된 보도와 그 편협된 관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아는 것. 주지. 알아야. 주의. 판단한다. 알면 자동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최초의 윤리학입니다.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전체를. 그냥 그 편협한 것만 보고서는 이게 선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왜? 이때 민주정이잖아요. 직접 민주제. 형사재판 누가 합니까?
501명의 민중들이 하는 거죠. 그 민중들이 어떻게 해야 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를 알아야. 소피스트가 짓거리는 보도가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알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판단은 반드시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성경도 그렇죠. 그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야 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윤리학이 되는 거죠. 그냥 알면, 실제만 정확히 볼 수 있다면 바른 판단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보편 원리, 뭐가 진리다, 뭐가 정의다, 소피스트가 떠들고 다녔다 그랬죠?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제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은, 그러면 바른 판단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상기설입니다. 이 상기설도 이 개념 설명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실제를 정확히 알면 보편 개념을 몰라도 보편 개념의 의미대로 실제 현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메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메논한테 소크라테스가 그 노예 소년,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는 노예 소년이 기하학을 판단할 수 있느냐, 기하학을 할 수 있느냐 를 가지고 내기를 걸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게 뭐냐면 노예소년, 한 번도 기하학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 노예소년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소년아, 잘 봐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노예소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땅바닥에 실제로 씁니다.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 그리는 거냐면은, 자, 소년아 봐봐. 여기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이 정사각형을 한 변의 둘레가 2cm라고 해보자. 2cm야. 그럼 면적은 뭐겠니? 노예 소년이 그쯤은 알아요. 아, 그럼 면적이 4죠. 면적이 4죠. 4cm죠.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면적이 8cm가 되는 사각형은 그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한번 맞춰볼래? 노예 소년이 그건 너무 어렵네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똑같은 정사각형을 4개를 더 붙여보자. 그러면 여긴 2니까 4cm, 총 4cm가 되지, 그지? 그러면 이 전체의 면적은 16cm가 되겠지. 16cm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의 2배가 되는 이 변의 길이가 2배를 했더니 16cm가 됐어. 근데 그거의 절반이면은 8cm가 되는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걸 반으로 나눠보자. 이 삼각형을. 자, 그럼 뭡니까? 원래 있었던 사각형을 절반으로 나눠줘. 그죠? 그러면 이 절반은 뭡니까? 이 면적의 절반이겠죠. 2cm겠죠, 이 면적은. 2cm. 자, 그러면 이 전체 면적 전부 다 절반으로 나누면 그럼 면적이 8인 사각형이 나오겠네? 근데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노예소년이 금방 알아요. 선생님, 그러면 전체 면적이 8cm가 되는 사각형은 면적이 4cm가 되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그 사각형의 변의 길이겠네요. 라고 노예소년이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노예소년이 이걸 알아냅니다. 이거죠. 이게 면적이 8cm가 되는 사각형이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이 원래 면적이 4cm가 되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 대화가 메논에 나옵니다. 메논에.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기하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원리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근접하는 어떤 실제 상황, 근접하는 실제 상황을 자세하게 소크라테스가 묘사해 주니까
이 기하학 원리를 배운 적이 없는 노예 소년도 이 원리를 이 문제의 정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발견. 이게 뭡니까?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했다고 보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뭘로? 보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기하학의 원리를 다 보편 원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플라톤식으로 소크라테스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판단하는 기능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뭐 기하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러네, 절반 4개 모아놓은 거네. 노예 소년도 알아차린단 말이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그러니까 실제 결론을 정답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실제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고 나면은 정답은 자동으로 알아차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기설입니다. 상기설. 그래서 그게 주지주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상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계몽운동입니다. 알아야 된다. 뭘? 진리를 알려야 된다. 어떤 진리? 실제 진리. 소피스트들이 자기의 주관대로 보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 맥락을 보자는 거예요. 뭐 뉴스에 보도되는 그냥 편협된 어떤 그 언론사의 어떤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팩트를 보자는 겁니다. 팩트 체크. 소크라테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소크라테스 살펴봤는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여기서부터 존재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존재론. 존재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냐면 이걸 이야기했다면 이거 판단. 인간의 판단은 실제를 보는 관점 플러스 보편 형상. 이게 왜 존재론이 되는 거냐면 이 보편 형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를 이루고 있죠. 인간의 존재. 자,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왜? 인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편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보편 형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리를 알 수 있다. 자,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는 인간은 진리 알 수 없다. 왜? 얘는 보편 형상을 그냥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보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소피스트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편 형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사실은 원래부터 선언적으로 있었던 보편 형상대로 판단을 내린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피스트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뭐가 있다? 보편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형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존재론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부터 비로소 이제 철학의 존재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우주론이었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이 보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리가 무엇이냐 해서 거기서 또 뭐 행복이다, 쾌락이다 하면서 막 학파에서 또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또 시작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하는 이 보편 형상의 구체적인 내역들이 또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존재론,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로부터 수많은 학파들이 갈라져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철학적 논의들이 분파로서 생겨날 수 있는 이유가 소크라테스가 인간 존재의 구조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근본 구조. 그 구조는 뭐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여담인데,
벌써 1시간 반이 되네. 이거 오늘 마지막 얘기니까. 여담인데 이게 동양도 사실 똑같습니다. 동양에서 존재론은 뭡니까? 동양의 존재론. 동양에서 존재론이라고 안 합니다. 동양 유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인성론이라고 하죠. 인성론. 인간 본성론이라고 하죠. 인간 본성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서양 철학에도 나중에 등장합니다. 근세가. 서양 철학에서 왜 근세가 등장하냐면은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 철학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플라톤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긴 민주정이고 동양은 일찍부터 왕정이었죠. 그러니까는 인성론이 일찍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동양의 인성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공자의 성선설. 성선설 있죠.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는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 선의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선설입니다. 공자의 성선설은. 인간은 다 선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무조건 다 선하다? 인간은 다 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선설은. 공자의 성선설은. 가능태를 얘기하는 가능태. 선해질 수 있는 가능태, 잠재태가 있다. 뭐처럼?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가능태가 뭐에 있어요? 보편 형상 있죠. 인간은 보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사례만 정확히 주어진다면은 인간이 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소크라테스였죠. 똑같아요. 성선설이랑. 그러니까 공자의 성선설이랑 소크라테스랑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맥을. 그럼 소피스트는 뭘까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 금방 나오죠. 성악설이죠. 성악설은 순자입니다. 순자의 성악설. 공자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순자 같은 경우에는.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하고. 이건 뭐냐면 이 성악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악함의 잠재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악하다가 아니고 이것도. 인간은 악해질 수 있는 잠재태를 늘 가지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그 본성을 억누르게끔 가야 되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억눌러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소피스트의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랑 똑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소피스트가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상대주의를 통해서 뭘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제. 근데 왜 민주제를 이들이 상대주의를 통해서 진리 알 수 없다라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느냐? 벌써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르기 했을 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얻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민중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왜? 타중의 민중은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들의 근거입니다. 즉 뭐냐? 야, 니네 민주정을 안 하면은 악한 인간들이 꼭 있다니까? 인간은 악해.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힘으로 너희를 다 지배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민중이 힘을 모아서 민주정을 해야지, 민주제를 해야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억누를 수가 있어. 야, 니들 중에 우두머리 안 되고 싶은 놈 나와봐. 없지? 다 우두머리 되고 싶지?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민주제를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눌러 주어야 우리 합의한 거잖아. 여기서 그지? 이건 우리끼리 합의한 거야. 그래야 우리 이 공동체가,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소피스트들의 논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는 뭐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뭐가 선하다, 뭐가 악하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관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하니까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한 명을 뽑자. 그래서 그러면 걔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니들한테 다 잘 보여야 되지. 왜? 그래야 니들이 투표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제 하자 이거예요. 그게 민주적. 소피스트. 민주제의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그거예요. 소피스트들한테. 그러니까 플라톤이 민주정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민주정을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중우정치. 민주정. 플라톤이 민주정을 엄청 까요. 중우정치.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피스트 하면 성악설이랑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양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동양도.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존재론하고 동양의 인성론이랑 한번
좀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자, 오늘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제자 플라톤, 대망의 플라톤 할 때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떻게든 강의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1시간만 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플라톤은 길게 1시간을 길게 잡아도 한 주에 끝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어가지고 3주까지 가는 것은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2주에 플라톤을 좀 간초롬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플라톤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플라톤 한번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요약하면 한 주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망의 플라톤입니다. 대망의 플라톤. 드디어 서양 철학사에.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플라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 강의를 이렇게 마쳤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이 있고, 이 개념 설명 같은 경우도 책마다 다 다르고 설명이 다 다른데, 오늘 제가 한 강의가 가장 정확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 개념이 아닐까 스스로 이제 자부를 해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플라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